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이탈리아 종국 리스크가 유럽을 넘어서 미국 또 글로벌 금융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이나연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전국 불안이 지구 반바퀴를 넘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 금융시장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지난 3월부터 혼란이 가중되면서 제대로 된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이탈리아의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탈렉시트, 과연 진짜로 일어날까요? 기사를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죠. 유로존에서 이탈리아 경제 규모는 3위로 그리스의 10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탈렉시트에 대한 우려로 유럽 국채 매도 랠리는 강해지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이탈리아 쇼크, 글로벌 시장과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지 관련 이야기 전문가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 박사님. 네. 우리나라에서만 이탈렉시트라는 말을 쓰고 해외에서는 뭐 퀴탈리아, 퀴시다 해서 퀴탈리아 또는 뭐 이탈 리브, 니들 떠나라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다 그러던데 이 전에 브렉시트 사태도 있었고 맞습니다. 이게 비교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가? 이탈리아가 떠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이제 못 떠나지 않겠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만 좀 이탈리아 정치권에서 협상 카드를 내보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가 오늘 방송 출연을 위해서 잠깐 이탈리아 경제 데이터들 한번 열어봤더니 이 가계 부채, 다시 말씀드려서 민간 부문에 돈을 빌려준 게 9천억 유로 정도를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00조 원이 좀 더 되겠죠. 네. 그 정도가 2011년에 이제 가계 신용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7천억 유로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네.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한 6년 사이에 디레버리지가 2천억 유로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돈을 빌려줬다가 다 회수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게 결국 긴축 때문에 이루어진 그렇죠.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긴축이 이렇게 심화되는 가운데 이탈리아 실업률이 11%래요. 젊은 층 실업률은 그보다 훨씬 높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의 불만이 가득 채져 있는 상황에서 네. 유로존을 꼭 이탈하겠다. 이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건 알고 있을 텐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유로존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정치를 보면 프랑스지만 경제는 독일이 좌지우지하는데 네. 독일한테 이제 좀 재정 좀 쓰자. 그리고 더 나가서 경상수지도 이렇게 흑자를 기록하고 건실해졌는데 이제 좀 경제 정책에 자율권을 줘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자. 이런 어떤 협상의 차원에서 이제 물론 이런 전환이 매끄럽지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완전히 유로존을 떠나기보단 유로존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부각될 정도로 심각하니 좀 숨통을 열어달라.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저는 비명처럼 들려지는 측면이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유럽의 제일 강국이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이 마크롱이 나이가 어려가지고 국제 무대에서 아직 인정을 못 받고 실수도 가끔 하시죠. 네. 독일은 이 메르켈 총리가 이제 힘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전국 주도권이 또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유럽에서 이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각국의 리더십이 저렇게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제일 걱정인 것 같습니다. 네. 브렉시트도 있었고 경험을 했고 네. 더 나가서 이런 브렉시트에 이어서 유로존 내에서 치러졌던 선거들마다 사실 프랑스 대선 때 얼마나 떨었는지 우리 기억나시잖아요. 네. 르팽이 혹시 대통령 되면 어떡하나 걱정 많이 했었고요. 또 얼마 전에 열렸던 저 독일 총선에서도 사실 압도적인 다수당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연정 구성 못해서 고생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처럼 다들 정치적으로 너무 분열돼 있고 또 유로존을 이탈하자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한번 이런 상황에서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잡고 자신의 의견을 밝힘으로써 어떤 재정 관련돼 있는 협약들을 좀 자율권을 주자라는 그런 주장을 펼쳐보겠다라는 이탈리아 쪽에서의 의견 이런 것들은
한번 약간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먹혀들 여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독일이 철벽 과거엔 방어는 철벽이었죠. 예, 네. 그렇게는 하지 않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은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임재균 연구원. 네. 이탈리아 불안해지니까 이제 달러로 돈이 몰릴 거고 거기다가 또 미국은 또 금리 인상을 예정된 스케줄대로 계속 해나갈 거고 네. 유럽은 그 저기 뭐야 이번에 그 돈 뭐죠 그 돈 회수하는 거 이게 참 QE를 이제 네네 테이퍼링 하는 거. 죄송합니다. 예. 유럽은 QE도 종료한다 종료도 못할 것 같고 이러면 전 세계 자금이 다 미국으로 몰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돈도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일단 네. 지금 미국으로 달러 강세가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는 이제 시장의 우려 때문인 건데요. 네. 그런 기저에는 일단 미 연준이 원래 당초에는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연초에만 하더라도 금리를 3번 인상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다 보니까 4번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우려가 있었던 거고 네. 그러면서 경제 지표는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 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근데 지난 4월 달에 CBO에서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지난 과거보다 40bp 올렸거든요. 네. 1.9%로. 그러면은 올해 한 번, 3번에서 4번을 하더라도 25bp 올리는 건데 그래도 아직도 15bp만큼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 속도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경제의 레벨과 그런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정도를 같이 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의 달러 강세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면서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재 연구원. 네, 저도 어느 정도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 네. 강세의 영향이 금리도 있지만 저희는 유로화 약세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유로화 약세는 아무래도 QE 연장에 대해서 미리 선반영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에서는. 네. 그리고 이탈리아도 유로존 탈퇴 가능성은 낮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가 지금 수준보다 추가적인 약세를 보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달러 강세 기조도 이제는 조금 한풀 꺾일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임재균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페드의 금리 인상 가속화도 점차 좀 완화될 수 있다. 특히 지금 유가 같은 경우도 기조 효과로 인해서 뭐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완화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달러 강세 흐름이 진정이 되면 결국에는 신흥국 통화의 약세 흐름도 조금은 진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 이탈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걱정 안 있습니다. 해도 될 것 같다. 네. 네. 어쨌든 간에 홍 박사님. 안전자산에 대한 안전희구 성향 그렇죠. 당분간은 지속된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일정이 좀 만만찮아요. 네. 일단 우리나라 그 북미 정상회담이 네. 6월 초에 이게 예정돼 있는 데다가 그 바로 뒤에 또 FMC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혹시나 모르지만 이탈리아가 총선을 다시 하게 되면 7월 말까지 또 정치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들 네.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겠지만 네. 약간은 좀 더 시간을 끌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비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도 조 연구원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달러에 대해서 유로화가 너무 약하거든요. 최근에 네. 너무 네. 이렇게 좀 어떻게 패닉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계속 지속되기에는 과거 2015년 그렉시트라든가 또는 2011년에 유럽 재정이 이제 2차 재정이 이때처럼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브레이크 없는 파국으로 가기보단 충분히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대비도 돼 있고 네. 또 더 나가서 이탈리아 경제도 굉장히 건전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네. 저는 좀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기보단 좀 일시적인 변동성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우리 소로스. 네, 통화하고 관련해서는 전 세계 그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우리 이 외환위기 가지고 돈이란 돈은 다 버신 분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외환위기를 만든 분인데 뭐 이분이 전설과 함께. 예, 영란은행을 털은 그렇죠. 전 세계 주요 은행은 영란은행뿐만 아니라 뭐 한국은행도 털고 다 털었죠. 이분 소로스 이분이 드디어 이제 유럽에 대해서 또 평가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자도 기존에 계속 유럽연합의 EU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정적이었죠.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실존적인 위기가 있다.
맞습니다. 다음에 최악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이분이 얘기하는 이 실존적 위기라는 게 도대체 뭐죠? 결국 이제 구심점은 사라지고 네. 원심력은 이제 이게 밖으로 나가는 힘만 강해지는. 네. 결국 파국을 누군가가 일으키게 될 텐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종말론적인 예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분이 2단인가? 2단이라기보다는 그건 아닐 텐데. 네, 아무튼 이 유로에 대해서는 정말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분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로존이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꿈은 참 거창했지만 네. 나라들의 경제 펀더멘탈들이 다 다른데 네. 그걸 유로라는 하나의 통화로 묶어 놓으면서 통화 정책에 대해서 각국이 자율권이 사라졌잖아요. 네. 그럼 통화 정책의 자율권이 사라지면 재정 정책이라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룸들을 둬야 되는데 네. 안타깝게도 GDP 대비 재정 적자에 대한 규정 3%를 맥시멈으로 이렇게 정한다든가 하는 상당히 강한 규율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규율들이 잘 들어맞지 않게 돼서 재정 위기에 처한 나라에 대해서는 구제금융을 무기로 해서 네. 더 강한 재정 긴축을 칼날을 휘둘렀던 게 과거 사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조금 2014, 15년을 고비를 해서 회복되면서 유럽의 문제들이 다 은폐된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다시 정치의 문제가 또 이걸 갖다가 이렇게 파국으로 만들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냐. 결국 이 소로스의 주장을 듣다 보면 재정 쪽에 있어서는 뭔가 힘든 나라에 대해서 잘 사는 나라가 재정 흑자 나라가 재정 적자 나라에게 돈을 많이 빌려준다든가 유연하게 정말 한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서울에서 많이 거친 세금을 제주도에도 좀 주고 경상도에도 좀 줄 수 있는 것처럼 한 나라의 국민들처럼 재분배 정책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되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지 않는 한 이 시스템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픈 지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1국이 통화가 악화가 양화를 부추가는 경우잖아요. 어려운 근데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2국 1통화도 해결이 안 나는 게 지금 똑같은 네, 똑같은 문제라서 홍콩 정도를 제외하고는 정말 폐거제가 제대로 유지되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한 나라로 뭉치든지 그렇죠. 아니면 다 찢어서 각각 통화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중간 사이에 해결책을 재정 보조금, 교부금, 뭐 이전 뭐 이런 걸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하겠어요, 독일이? 독일 국민이 그거 하겠어요? 독일 국민 입장에선 우리는 선량하게 행동했는데 요걸 불필요하게 많이 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왜냐하면 생각하고 구제 금융의 돈은 사실 또 독일 국민 세금으로 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빌려간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는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분노할 수도 있고 그게 또 이번에 어떻게 본다면 약 극우 성향이랄지 극좌 성향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AFG 같은 데들이 아무튼 굉장히 약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걸 보면 이 독일도 정말 이렇게 문제인 거고요. 아무튼 저는 이번 이탈렉시트인지 이탈리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탈리브로 정리할까요? 이탈리브는 그렇지.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네. 이 사례에 이 유로존의 모순이 많이 담겨 있는 건 확실하다. 계속 이렇게 뭐 볼 수 있는 똑같은 이 위기가 어딘가에 잠복해서 또 튀어나오겠죠 이게.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유럽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이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결국 스페인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 영국도 마찬가지로 포퓰리즘의 공통점은 반 EU예요. 네. 유로존에 대한 불만이 다들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포퓰리즘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지지율을 받고 있는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는 정도까지도 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조금 차이가 있다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취약국들은 반긴축 정책에 굉장히 강하고요. 네.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영국, 뭐 예전에 영국 유로존이었던 영국 같은 경우는 반이민 정책에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네. 서로 지금 EU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죠. 이런 구조적인 파퓰리즘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유로존의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을 할 것 같고 계속해서 꼬리 위험으로 좀 따라다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미국에서도요, 엉클쌤에 대한 불만은 다 있어요. 한 나라들.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네. 임정인 연구원, 마지막으로 의견 하나 주시죠. 네, 저도 두 분이 말씀하신 그 의견에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근데 네. 지금 이렇게 유로존의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트럼프가 당선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지금 분열되는 거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분열의 근본에는 경제, 집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사실은 이제 단기간 이건 해결하기 좀 힘든 구조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이제 어떻게 유럽이 풀어나가느냐가 이제 유로존이 얼마나 결속력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가냐 이걸 결정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